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윤서입니다. 제목은 디지털 금융 시대와 금융의 국제화인데요. 이게 제목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주제 하에서 처음 이제 국외 장은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현황, 그리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최근 이제 금융 중심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그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우리나라가 디지털 금융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국제 경쟁력, 금융의 어떤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사실은 아까 뭐 방금 그 정광훈 이사장님께서 얘기는 많이 하셨지만 결국 금융 중심지라는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성 자체는 금융의 어떤 디지털화를 반영한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중심지 추진과 관련돼서는 예전에는 유치 중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유치보다는 해외 진출을 같이 도모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금융 중심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 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 디지털 금융 관련된 현황은 뭐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라 금방 그림으로만 살짝 보여드리면요. 인터넷 뱅킹이 이제 금융의 어떤 서비스 채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40%대였는데 그게 지금 이제 거의 80%까지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지급수단 사용 비율도 저희가 한 2년 사이에 30%대에서 40% 이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지급카드의 지금 비대면 지급 비중인데요. 그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훨씬 더 그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현금 사용 비중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 뭐 중반 거의 40%대였는데 그게 이제 2015년 이후 19년에 30% 밑으로 내려왔고요. 아마도 이제 2022년 벌써 이게 3년 전 얘기니까요. 지금은 거의 한국은행에서 아마 그 통계들이 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한 20%대로 아마 분명히 내려왔을 그런 상황이고, 특징적인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현금 사용 비중이 여전히 70% 이상 80%대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디지털 전환에 거의 뭐 실패한 그런 국가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현금 사용 비중이 아닐까요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또 한 가지 이제 디지털 금융의 발전, 특히 코로나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바로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한 연말쯤 가면서부터 2020년 말부터 이제 급속히 성장을 했고요. 일시적으로 뭐 조정이 있긴 있었으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5월달에 루나 테라 사태로 인해서 확 줄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 시기에 지금 요게 지금 단위가 그러니까 한때 최고치가 한 4,300조 정도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근데 지금은 그게 한 1,400조, 그래서 달러로 치면 한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지금 상태로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코로나 전 시기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비트코인 중심의 어떤 코인 시장에서 현재의 어떤 비트코인 비중은 사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미만, 거의 40%대로 내려왔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코인들,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더 이런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위주의 코인 시장이 다른 코인들로 인해서 많이 다변화가 되는 그런 현상도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어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반적으로 이 뒤에 이제 신한하고 농협 쪽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결국은 디지털 전환 자체가 많이 확산이 됐고 비금융 기업들 저희가 무슨 뭐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이제 많이 확대가 됐고요. 법적으로는 이제 오픈 뱅킹이 도입이 되고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금융혁신법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들이 도입이 되고 물론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후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들이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얘기를 좀 더 해보긴 해야 되니까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굉장히 많은 샌드박스 건수들이 신청이 되고 또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떤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해외에서 특히 저희가 얘기하는 국제 금융 중심지들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한 2, 3년 전부터이긴 한데 특히 코로나 이후이긴 한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뉴욕이라는 그 국제 금융 중심지가 예전에 어떤 그런 지위는 많이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후로 높은 세금, 그다음에 비싼 임대료, 재택근무 확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굳이 내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서 뉴욕이라는 곳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맨하탄에 출근할 이유가 있는가? 그거는 사실 일을 하는 금융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그 금융회사의 운영자들도 CEO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비싼 임대료를 내고 굳이 맨하탄에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이 점차 확산이 되고요.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플로리다 지역으로 상당수의 기관들이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할 거를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월가의 금융기관 일자리가 2008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서 90년대에는 33% 정도가 뉴욕의 어떤 고용시장 중에서 정권을 차지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18%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로리다가 저렴한 세금이라든지 낮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서 많이 부상을 하고 2019년에서 20년 4월까지 약 10만 명 정도가 플로리다로 이주를 한 것으로 이제 뉴욕 주에서 플로리다 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유수한 어떤 기업들이 뭐 골드만삭스 본사는 아니지만 이제 투자 부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SM 매니지먼트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주를 하거나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엘리엇 매니지먼트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스톤의 이런 투자 부분들이 웨스트 팜비치나 뭐 마이애미 이런 데, 세인트 피터스버그 이런 데로 지사를 갖다가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술 본사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뒷부분은 이제 런던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브렉시트 물론 좀 지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 이후로 그런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있어 왔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훨씬 더 심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렉시트로 인해서 약 한 7,600명 정도가 이제 대륙적으로 이동을 하고 3만 5천 개 이상의 금융 분야 일자리가 런던에서 뭔가 이동을 할 것이다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감독기관에 따르면 2020년 12월까지 영국 소재 50여 개의 회사들이 파리에서 실효 인가를 받았고요. 관련 인력이라든지 자산이 이제 프랑스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한 곳이 이제 파리에서 또 인가를 새로 받아가지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도 프랑스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도 EU로 이제 원래
알게 모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뭐 더블린, 루셈부르크 이런 대체 도시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바클리스의 그 파리나 밀란 쪽으로의 어떤 이동 현상들이 저희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홍콩이야 여러분들 많이 뉴스에서 이미 접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홍콩 보안법의 통과.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이제 상공회의소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22%가 홍콩을 이미 떠났거나 아니면 떠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BNO라는 것이 이제 British National Overseas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약간 제외동포 이런 개념인데 홍콩인들의 BNO 여권 신청자들이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한 6만 명이 신청을 해서 대규모로 이제 영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력의 어떤 엑소더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홍콩이 중국화되는 경향이 거의 현저하게 나타나면서 이런 엄격한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코로나 봉쇄 정책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어떤 과거에 홍콩이 누렸던 어떤 그런 매력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그런 특징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 홍콩의 급속한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회사들이나 투자 부문에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폐쇄 결정을 내리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많이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은 이제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또 사실 우리나라에도 관련돼서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일부 소형 금융회사들도 부산이나 서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금융의 어떤 그런 국제 경쟁력을 우리가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동안의 금융 경쟁력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현황은 아무래도 얼마만큼 과거에 비해서 이제 해외 진출이 많이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이제 2021년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204개 정도의 회사들이 글로벌 진출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이제 아시아입니다. 70% 정도가 해외에 진출이 된 회사의 70%가 이제 아시아 쪽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남방 9개 국가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신남방 국가의 한 42%, 43% 정도가 이제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주가 이제 14%, 12%가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제 아시아의 일단 개수로는 아시아가 제일 많고 이 안에서도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이제 베트남 거의 10% 가까이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미얀마, 인도 이런 순이고요. 단순한 어떤 회사의 어떤 개수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 그러니까 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신남방 지역은 지금 한 28% 가까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한 17%, 그다음에 미국이 13%, 홍콩이 한 13%, 영국 9% 이렇게 해서 아까의 아시아 쪽 비중보다는 조금 덜 차지하긴 했지만 여기서도 물론 이제 홍콩과 중국을 합치게 되면 사실 여기에 28%가 이 두 개가 거의 30%이기 때문에 50%, 60% 가까운 비중이 여전히 아시아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00억 달러에 해당하는 해외 자산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의 우리 어떤 국제 경쟁력을 반영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저희가 흔히들 이제 인용을 하는 게 국제금융센터 지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이낸셜 센터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이 지수가 얼마만큼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반영하는지는 솔직히 크게 신뢰를 하지는 않는 편인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2009년도에 저희가 53위였는데 2000 언제죠? 2012년 말 13년에 가면 저희가 한 4년 정도 사이에 6위로 이제 올라서게 되거든요. 서울 같은, 이게 지금 이제 빨간색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9년서부터 2013년 요 4년 동안에 53위에서 6위로 점프를 할 정도의 무슨 엄청난 개벽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 자체에 얼마나 이 신뢰를 할 수 있는지가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최근의 어떤 변화는 2019년 이후에 저희의 뭐 순위 자체는 많이 올라갔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지금 3월 올해 이제 3월달에 나온 지수, 그러니까 순위가 12위고 이제 서울이 12위고 부산이 30위인데요. 9월달에 최근에 나온 거는 서울이 한 계단 더 올라가서 11위고 부산은 이제 29위 이렇게 된 상태인데, 그러면 2012년에 비해서 저희가 또 그러면 경쟁력이 더 떨어진 거냐? 저는 뭐 사실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센터들의 뭐 순위는 뭐 뉴욕, 런던, 홍콩, 상해, LA, 샌프란시스코 이런 센터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LA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금융의 어떤 중심지로서 그만한 상위권의 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물음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 뭔가 여기 보면 뭐 향후 센터들 중에 더 약간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만한 도시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설문조사에서 1위로 지금 나온 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년간 설문조사에서 서울이 한 248번의 어떤 서베이 응답자들로부터 서울이 앞으로 뭔가 잠재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저희가 뭐 주목해 볼 만한 서베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생각보다 서울이 다양한 분야에서 꽤 경쟁력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인적 자본이라든지 인프라, 그다음에 금융 부분의 어떤 개발,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5위권 안에 들 정도의 평가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의 어떤 디지털 분야의 강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ICT 발전과 관련돼서 사실 이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위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이슬란드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슬란드 잘 안 가봐가지고 아이슬란드가 얼마만큼 세계 1위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의 어떤 ICT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꽤 높은 편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블룸버그가 이제 작년에 혁신지수 분야에서 전 세계 국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단연 1등으로 서웨이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는 뭐 특허 활동 분야, 그 다음에 1,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집중도라든지 제조 부가가치, 그 다음에 저희 4번하고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기술 집중도나 연구 인력 집중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저희 어떤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력이 그냥 저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이런 평가들에 있어서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융 중심,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컨셉인데요. 제가 왜 약간 디지털 금융 중심지라는 얘기를 꺼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럼 디지털 금융 중심지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와 뭐가 다르고 왜 그러면 디지털 금융 중심지를 얘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그러면 전통적 금융 중심지가 왜 그러면 한계 상황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저기 보통 뭐 영어로 뭐 레거시 파이낸스라고 보통 많이 요즘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 이제 이 레거시 파이낸스나 전통적 금융 시스템의 특징은 중앙 집중화이고요. 중앙 집중화는 아시다시피 직접 위험이라든지 대마불사와 같은 우리가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더 멀리 가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시아 금융위기에 저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과연 전통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어떤 직접 위험이나 대마불사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염 위험이라든지 대면거래로 인한 전염 위험이라든지 집적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가상자산이 확대된 것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국민의 어떤 혈세를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살려줘야 되느냐, 월가들의 금융회사 그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상자산이 확대된 게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뭐 더 나아가서는 통화나 금융정책의 효과 자체도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간 부분의 어떤 금융 부분의 성장이 확대되다 보면 전통적인 금리 정책만으로 금융을 갖다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금융이라는 그 추세 자체가 탈중앙화 시대에 적합한 어떤 다양성이고 사실 금융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의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이미 탈중앙화가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방송 같은 경우에도 지상파나 종편 위주에서 유튜브나 OTT 같이 수요자 중심의 어떤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이미 다 보편화되었고요. 행정이나 국토개발도 중앙정부나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뭐 중앙 집중적인 어떤 학교 시스템에서 이미 학원 시스템으로 저희가 옮겨간 지는 오래됐습니다. 물리 역시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우체국 서비스에서 민간 택배사들이 물류의 중심에 서 있는 거 이미 뭐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라서 결국 금융도 기존의 어떤 금융회사 중개 중심에서 개인 대 개인 간의 어떤 B2B 방식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금융의 탈중개화 현상이 결국은 앞으로는 더 확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는 결국 디지털 금융 자체가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고요. 과거의 어떤 하나의 중개기관이 모든 서비스를 중개하는 시대에서 이게 좀 더 이제 진전이 되다 보면 탈중앙화, 몇 개의 노드가 중앙 중개하는 그런 이제 시대에서 이게 아마 더 진전이 된다 그러면 그 그물망처럼 각자의 노드가 뭔가 중개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라는 게 뭔가 금융 중심, 디지털 금융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떤 개념인가 했을 때 결국은 이런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글로벌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는 이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디지털 금융 중심지의 내용은 융복합 시대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기존의 어떤 유치 중심이 아닌 진출도 같이 추진하는 그런 중심지 그리고 뭐 ESG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어떤 금융 중심지 컨셉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융복합 시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나타나는 경향이 바로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와 금융이 결합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두나무나 그 파이브가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NFT 협작회사를 만들어서 이 비대면 형식의 이제 팬덤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거를 수요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형태가 앞으로 뭔가 이 문화와 금융이 결합을 해서 금융회사들이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성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유치가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이제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나간 이후에 국내에서 뭔가 경쟁을 하던 그런 제품들이 글로벌하게 어떤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적으로 이제 한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한류를 이제 자연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이미 먼저 나간 이후에 우리 어떤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향들을 저희가 봤었기 때문에 금융도 그와 유사한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 게 맞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뭐 작은 걸 수도 있지만 모바일 번호표 같은 것도 대기 시간을 줄여주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를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해외에서는 저는 이걸 아직 못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 반영한 해외 금융사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어떤 강점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런 해외 사업들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그 시대와 그 CEO들의 안목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법적인 어떤 제도들을 정비를 해야만 디지털 금융신지와 관련된 규제 자유 특구나 아니면 국경 간 어떤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도입이 선점이 돼야 되겠고요. 이제 생태계 같은 경우에도 이 핀테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단순히 이제 금융회사 유치로만 저희가 중심지를 추진할 수는 없고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핀테크 기업들을 같이 유치를 해야만 저희가 금융 중심지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냥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테스트베드 같은 거를 우리가 해외 기업들한테도 샌드박스를 열어줘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운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샌드박스 형태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만 진정한 어떤 디지털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